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토트넘 허스퍼가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 만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첫 3경기 극도의 부진을 보이다가 마침내 첫 승 거뒀는데요. 예. 사실 웨스트햄은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조합으로 불렸던 데클란 라이스, 토마스 수책이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좀 궁금증들이 크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데클란 라이스 선수의 최근 활약과 역사, 풀스토리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토트넘과 경기를 앞둔 웨스트햄의 상황과 라이스의 경기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스 어떤 선수인가요? 라이스 하면 일단 유명한 게 수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유명하죠. 2019-20 시즌 1회로의 기록인 건데요. 그것만 놓고 보면은 태클이 255회로 은디디와 호이비에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죠. 볼 리커버리, 이거는 이제 소유권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수치 자체도 2021-22 시즌 유럽 5대 리그의 23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는 라이스가 가장 많죠. 274회로.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거긴 하지만 살리바라든지 추아메니, 우파메카노, 쿠쿠렐라 같이 다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어린 선수들 중에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사실 보면 센터백도 있고 풀백도 있는데 수비형 미드필드인 라이스가 가장 많은 공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스가 수비적인 능력이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요. 2021-22 시즌부터 한 단계 더 발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패스 부분. 패스 성공률이 92.6% 이상이 나오면서요. 잉글랜드 4부 리그까지가 프로리그잖아요.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프로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플린 다운스, 이번에 웨스트햄을 이적한 선수죠. 그리고 로드리에 이어서 3위입니다. 사실 로드리도 굉장한 기록을 보였던 미드필드에서의 조율사인데 라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전개력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다가 조금 늦게 좀 터졌다. 이것도 발전한 부분인 건데요. 볼 캐리가 이제 5m 이상을 이제 볼을 끌고 가는 걸 캐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미터로 계산한 거거든요. 5,152m로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 가장 길게 볼을 끌고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볼 캐리가 공을 운반하는 드리블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윙어인 비니시우스도 단독 돌파를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4,965m를 뛰었고 또 뉴캐슬의 윙어 생맥시맹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라이스가 뒤에서 하긴 하지만 좀 굉장한 막심 로페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망주로 불리는 프랑스의 사비 같은 선수다라고 불리는 선수죠. 그리고 이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건데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라이스가 2017-18 시즌에는 경기당 24.8회 정도밖에 기록을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진영으로도 0.9회, 그리고 전진 프로그레시브가 이제 전진인 거잖아요. 저것도 3회인데 갈수록 보면은 올라가고 있어요. 수치들이. 모든 지표가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라이스 선수가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미드필더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즌에 일단 태클 성공 68회, 가로채기 54회, 그리고 클리어링 38회, 그리고 드리블 돌파 46회, 테이크온이 이제 드리블 돌파니까요. 그리고 이제 공중볼 획득 34회로 이 5개에서 전부 다 30개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라이스하고 조엘 링턴 굉장히 다재다능한 만능형 미드필더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약간 측면 공격수, 약간 공격적인 자원이었는데 미드필더로 역할을 바꾸고 나서 조금 더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이제는 수비만 하는 선수가 아닌 공격까지 하는 선수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얼마나 구역별 이제 볼터치 비율인 건데요. 2017-18 시즌 보면 아예 수비 쪽에서 이제 볼터치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2020-21 시즌에 수비 쪽에서의 볼터치가 많긴 한데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볼터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68.8회로 전체적으로 90분당 볼터치 자체가 올라간 거거든요. 거기다가 중원에서의 볼터치가 14.3회로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 측면으로 많이 움직였다는 게 보여지죠. 게다가 상대 골문 위치까지 간 기록도 가장 최근 시즌이 공격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에 라이스가 공식 대회 기준이지만요, 5골 넣었거든요. 근데 이전 5시즌 동안은 웨스트햄 소속으로 전체 합쳐서 5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시즌에 1골 정도 넣었던 선수가 이번에는 한 시즌에 5골에 넣었으니까 5배가량 득점력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2021-22 시즌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선 1골 4도움을 기록했었고요. 유로파 리그에서 3골. 그것도 중요한 순간마다 넣었었죠. 그리고 이제 FA컵에서 이렇게 한 골을 기록을 했던 거였습니다. 예, 전체 50경기에서 5득점이니까 게다가 4도움까지 합친다면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굉장히 좋은 공격 포인트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모예스 감독이 수책을 영입하면서 이제 수책을 펠라이니처럼 활용을 했었거든요. 예, 골 넣는 미드필더로 잘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펠라인이라던가 아니면 케일 예. 이 둘이 굉장히 유명했죠. 에버튼 시절에. 예.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제 10골 이상을 기록을 했었는데 수책이 이제 2020-21 시즌에 10골 이상을 기록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2020-21 시즌 안토니오와 함께 그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 등극을 했었는데요. 예, 높이의 강점도 있다 예. 보니까 또 중요 승부처에서 골을 많이 예. 넣었죠. 거기다 이제 공식 대회를 합치면은 14골을 기록했었습니다. 거의 뭐 공격수에 가까운 기록을 남겼어요. 네. 근데 이제 수책도 라이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이제 수비적인 플레이들을 하면서 내려오면서 득점이 반토막이 났죠. 5골로 줄어들었죠. 물론 뭐 여전히 골을 잘 넣는 거긴 하지만요. 네, 결국에 이제 라이스와 수책의 조합 플레이가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들어가지고 이제 노블이 지난 시즌 끝나고 은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웨스트햄 공식 주장으로 올라섰는데요. 이번 시즌에 이제 웨스트햄이 조금 변화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 이제 웨스트햄의 약점과 결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지난 시즌 일단 그 웨스트햄의 센터백이 4명이었는데요. 그마저도 오그분나가 일찌감치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사 디오프는 약간 좀 아쉬운 선수였고요. 웨스트햄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즌 끝나고 이적하게 됐죠. 그리고 크레이크 도슨이 그래서 이제 주전으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 선수도 솔직히 말하면 살짝 아쉬운 선수인데 도슨이 주전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고 주마도 중간에 조금 이슈들이 있었죠. 그 애완 고양이 이제 학대하면서 그 이후 멘탈도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건 간에 그래도 주마 외에는 조금 믿을 수 있는 수비수가 없다는 약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크레스웰이 이전에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21 시즌에는 이 선수가 8도움을 올리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만 30세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스피드가 저하되면서 수비적인 불안 요소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풀백으로 뛰기에는요. 왼쪽 풀백인데 그리고 안토니오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하락세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요. 전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골을 넣으면서 야 안토니오 이제 커리어 하이 시즌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월 1일 골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후반기 들어가지고 너무 골이 없다가 막판에 이제 2골 넣은 게 전부였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안토니오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선수가 이제 자메이카 대표팀을 갑자기 선택하면서 원래는 안 가던 대표팀 일정을 함께 소화하던 시점에 미묘하게 좀 폼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뭐 장거리 여행도 해야 되고 좀 지친 면이 있지 않을까. 그 나이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부딪히는 공격수잖아요. 부상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 시즌이 도리어 이상하게 부상이 없었지 이전에는 부상이 조금 많았던 선수였었거든요. 결국 막판에 뭐 이제 골을 넣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꾸준함이 확실히 떨어졌다. 거기다가 이제 뭐 창의성을 조금 팀에 더하기 위해서 영입했던 블라시치 같은 경우도 기대 이하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출전 시간도 별로 얻지 못했을 뿐 아니야. 나왔을 때도 활약상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죠. 거기다가 저 중에 1도움은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거든요. 5경기 1도움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의미 없는 기록이었다. 거의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블라시치였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부터도 웨스트햄이 사실 성적도 많이 떨어졌고 그 여파가 올 시즌 초반까지도 이어진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웨스트햄이 아게르드를 영입했어요. 이거는 이제 수비 강화를 위해서 왼발잡이 센터백인 아게르드 영입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플린다운스라고 아까 나왔던 패스 잘하는 이제 스완지 시티 챔피언십에 근데 뭐 이 선수는 주전급 영입이라고 보긴 힘들죠. 챔피언십 선수를 영입한 거니까. 빡빡한 일정 속에 조금 로테이션 자원으로 보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안토니오의 부담도 덜어줄 겸 그리고 또 이제 안토니오의 후계자도 되어줄 수 있는 스카마카라고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뛰는 좀 재능 있는 공격수를 영입을 한 거고요. 개막전 바로 직전에 코르넷이라고 지난 시즌에 번리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측면 공격수까지 영입을 한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프리시즌에 아게르드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10월에나 복귀할 예정이었고요. 7월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3개월짜리 부상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도슨도 부상을 당하면서 전문 센터백이 딱 한 명밖에 남지 않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백인 벤 존슨이 이제 센터백으로 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도 보강이 조금 안 된 상태였다 보니까 이제 란시니가 물론 뭐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란시니가 나오기도 했고, 예, 안토니오가 이 경기에서 패스 딱 2번 끝이었어요. 최악의 플레이를. 예, 최악의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물론 상대가 맨시티니까 뭐 0대2로 지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아쉬웠던 경기였고요. 문제가 되는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전. 예, 이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면서 웨스트햄 왜 이래? 약간 좀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뭐 맨시티한테 진 거는 예상한 일이었지만 노팅엄전은 그래도 웨스트햄이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라이스의 단점이 나왔었죠. 예, 라이스가 페널티킥을 3번의 페널티킥 중에서 2번을 놓쳤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도 핸더슨한테 막히면서 이거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건데. 또 하필이면 핸더슨이 또 페널티킥 선방의 전문가. 그러니까요. 심지어 최근에 케인의 4년간 실축이 없던 케인의 슈팅까지 막았던.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핸더슨이 얼마나 페널티킥을 잘 막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수비 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매 경기 실점을 했잖아요. 노팅엄전도 실점을 했으니까 급하게 이제 독일 대표팀에서 포백을 다 설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수비수인 틸로 클러를 영입을 하게 됐고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좀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적설이 많이 있던 선수인데 웨스트햄으로 가게 됐습니다. 원래 세비야도 영입을 하려고 했었죠. 캐러가 그래서 이제 바로 선발로 나왔었죠. 하지만은 브라이턴이 최근에 기세가 워낙 좋은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0대2로 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개막 후 무득점 3연패. 사실 초반에 맨유가 2연패할 때 맨유가 최악이라고 했는데 웨스트햄이 있었다. 그래서 최하위였죠. 웨스트햄이. 그런데다가 모에스 감독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리더십의 부재를 조금 지적을 했었거든요. 공개적으로. 이전까지의 주장이 이제 노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블은 경험 많은 주장이 할 수 있는 종류의 일들을 했다. 이는 감독에게 2.5 작용한다. 그는 많은 리더십을 가졌고 이를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유형의 팀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에게 중요했던 노블을 잃었다. 비록 그는 말년에 많이 뛰진 못했으나 거의 못 나왔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클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때로는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약간 좀 라이스의 리더십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를 은연중에 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라이스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모에스가 헬스장 돌아다니면서 모두에게 인사를 했는데 자기한테도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자기 눈을 딱 보면서 악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더 발전했다는 걸 보여줘. 보여줘. 약간 끌어올리려고 한 거죠. 나를 그래서 연맥여봐. 약간 내 말을 좀 반박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라이스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유를 듣는 게 너무 힘들다. 홈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맨시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웨스트햄 팬들 사이에서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선수가 못하면 야유 들을 수 있는 건데 너 그러면은 뭐 떠나고 싶다는 얘기냐 막 약간 좀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나약한 정신 상태 아니냐. 게다가 주장이 물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주장이니까 선수들 대표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야유를 안 듣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맨시티 아니에요. 약간 메시 급보다 우리가 아래다라는 걸 인정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어쨌건 간에 그래서 웨스트햄이 지금 다급해졌다 보니까 영입을 막 하고 있거든요. 일단 에메르송 영입을 해가지고 크레스웰의 이제 문제인 그 부분을 왼쪽 측면 수비를 보강을 한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에메르송이 나왔고 포메이션도 전환을 했어요. 크레스웰이 이전에도 센터백을 곧잘 봤었거든요. 왼쪽 센터백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잘못 나온 거죠. 좌우가 바뀐 건데 캐러가 오른쪽 센터백, 주마 그러니까 백스리로 바꾸면서 수비도 조금 더 안정화가 됐고 에멜송이 오면서 이제 측면에서의 스피드도 조금 더 살리고 투톱을 세우면서 조금 톱에서의 공격력도 조금 살리려고 했는데 스카마카는 아직까지는 팀에 조금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저는 스카마카가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다라고 봤던 선수였거든요. 리그도 옮겨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키가 크고 한데 그렇게 몸을 잘 쓰는 선수는 아니에요. 영리하게 플레이하는 선수인데 프리미어 리그는 조금 더 이제 피지컬적인 리그여서 약간 자칫 잘못하면 임모빌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가지고 있는 툴이 좋으니까 발전할 가능성은 있긴 하죠. 근데 어쨌건 간에 아직까지는 스카마카는 팀에 녹아들고 있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동안은 안토니오가 주전으로 나왔지만은 이제 스카마카를 쓰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가져가서 결국 빌라한테 1대0으로 이겼고 이 경기에서
라이스가 도움도 올린 거죠. 예, 사실 뭐 에스턴 빌라도 만만치 않게 부진하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네. 웨스트햄은 연패와 무득점을 끊어냈고 게다가 라이스의 경기력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 라이스가 일단 뭐 롱패스 성공률이 100%였고요. 예. 예, 패스 성공률도 87%에 볼터치도 많이 가져갔고요. 평균적으로 60회 정도 가져갔는데 66회면 많이 가져간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공격 진영 후에 패스도 늘어났고, 예, 볼 리커버리도 7회를 기록했고, 찬스 메이킹 2회 하면서 도움까지 올렸다는 거죠. 예, 사실은 뭐 공수 양면에 걸쳐서 라이스가 드디어 이름값을 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책 같은 경우도 뭐 이 경기에서 뭐 터치나 이런 거는 당연히 라이스 중심이니까 조금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롱패스 성공률도 100%에다가 이제 가로채기 4회, 태클 3회 시도에서 2회 성공 이런 식으로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결국엔 웨스트햄의 첫 승 과정에는 역시 라이스 수책이 살아난 미드필드의 강화가 다시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나이스가 또 이제 이 경기에서 상당히 뭐 포르나이스는 지난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예,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골 경합 승리도 9회를 했고 그리고 소유권 회복도 7회를 했고 그리고 크로스 6회 시도를 했고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6회 이제 3회 드리블 돌파에 골까지 넣었죠. 이 3미들로 구성된 포르나이스, 수책, 라이스가 모두 제 몫을 해줬고 그 제 몫을 해준 과정에는 3백으로의 전환 및 윙백 축구를 통해서 수비적인 문제, 측면 공격의 문제 많은 것들을 개선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영입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케타 영입 진짜 비싸요. 예, 6천만 유로인데 어쨌건 간에 저희도 봤죠. 예, 브라질 대표팀의 일원으로 한국에 왔었고 사실 브라질 국대에서 주전급으로 뛰는 선수면 몸값이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옹에서 뛰고 있던 파케타를 6천만 유로에 영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적료를 엄청나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1억 7,400만 파운드인데 유로로 하면 2억 유로를 썼거든요. 이거 엄청난 투자를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쓴 거예요. 물론 파케타에게 쓴 돈이 꽤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늘어난 게 있지만 사실 쓴 돈에 비해 뭔가 그 영입자 선수의 이름값이 그렇게 그 메가톤급 스타가 없다 보니까 부과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간에 이제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보강들을 하면서 지난 시즌까지의 웨스트햄의 약점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상당수 메운 거는 사실이죠. 그럼 토트넘과의 경기 웨스트햄이 어떻게 나설지 궁금한데요. 지금 수비 라인의 부상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빌라전에 조금 살렸나 싶었더니만 또 벤 존슨하고 크레스웰하고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죠. 예, 지금 뭐 햄스트링에 좀 통증이 있는 벤 존슨 그리고 사타구니에 통증이 있는 크레스웰 큰 부상은 아니겠지만 주중에 당장 열릴 토트넘과 경기를 뛰기는 쉽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구성될까요? 일단은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파케타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선수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파케타가 등록이 된다면 이제 뭐 포백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리고 토트넘이 더 강팀이기도 하고 해서 백스리로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그본라가 그 지난 시즌 장기 부상 당하고 나서는 이번 시즌 한 경기도 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그본라를 선발로 내보내는 게 과연 맞는가 싶기도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백스리로 나온다면은 그러면 캐러랑 오그본라랑 주마랑 이렇게 아마 백스리에 서겠죠. 그리고 이제 에메르송하고 초팔이 좌우 윙백에 서고 이제 수책하고 라이스가 더블 볼란트에 서고 포르나스는 저기는 미드피더 표기에 놨지만 솔직히 말하면 공격형 미드피더로 서고 이제 투톱은 아마도 스카마카가 지난 경기에 부진했으니까 안토니오가 그리고 또 이제 다이어가 힘으로 부딪히는 선수한테 조금 약점이 있으니까 안토니오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뭐 스카마카가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고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오그본라가 그리고 백업에 또 센터백이 없는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포백으로 나온다면은 초팔하고 에메르송이 좌우 풀백에 이제 주마 캐러 중앙 수비수에 그 이제 수책하고 라이스하고 더블 볼란테에 그리고 포르나이스가 중앙 공미에 보엔하고 이제 뭐 벤라마라던가 아니면 란시니라던가 란시니가 그럼 공미에 서고 포르나이스가 왼쪽 윙으로 설 수도 있고 이거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원톱에 이제 안토니오나 스카마카를 세우는 형태로 갈 수도 있죠. 어찌됐거나 지금 데이비스 모예스 감독이 본인이 가장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센터백 이거 수비만 부상이야. 여기는 지금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선수 4명이 부상이다. 그러면 지금 전술 자체를 고민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뛸 수 있냐? 약간 이런 단계다 보니까요. 토트넘이 꽤나 유리한 경기를 할 것 같고 사실 이 헌발명
명단 예상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예. 히샬리송이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손흥민 선수가 또 선발로 나오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예.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뛰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오른쪽 센터백은 캐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포지션에서는 주마가 오른쪽에 가 있지만 캐러가 좀 풀백 센터백을 오가는 선수니까 그렇죠. 손흥민 선수를 맡겠죠. 예. 캐러는 좀 어떤 선수인가요? 캐러 같은 경우는 뭐 이 선수가 풀백을 다 설 수 있는 선수거든요. 현재 그 독일 대표팀에서 플릭 감독이 상당히 중용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긴 해요. 예, 다재다능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터백도 풀백도 서고 이러는 건데 이제 좀 높이라던가 이런 힘적인 부분에서 살짝 센터백을 서기에는 예. 그러니까 풀백을 서기에는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데 예. 공격력이 조금 약점이 있고 예. 약간 좀 트위너 기질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잘할 때는 상당히 그 기복이 좀 있는데 예. 잘할 때는 굉장히 그래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재주도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만난 상대들 중에서는 리스 제임스 다음으로 까다로운 예.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예, 뭐 그러니까 첼시전 제외하고는 노팅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소튼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렇게 뭐 그쪽이 강한 팀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캐러랑 정상 컨디션이면은 공략하고도 남는다라고 봐요. 그렇죠. 지난 시즌 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던 손흥민 선수의 예. 컨디션이 제대로만 올라온다면 예. 저는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 노팅엄전에서도 득점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너무 조급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 골만 나오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조급해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그냥 솔직히 지난 시즌에 해준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여유 있게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뭐 예. 웨스트햄도 이제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캐러 선수도 이제 막 프리미어리그에 네. 왔고 이제 새 팀에 왔기 때문에 호흡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무엇보다 지금 왼쪽 센터백이 뭐 지금 붕괴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 이런 컨디션에 웨스트햄을 공략하는 게 손흥민 선수 혼자만의 몫은 아니잖아요. 네. 케인도 있고 쿨루세프스키도 네. 있고 여러 포지션에서 활약이 되면 네.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벤 존슨이 부상이라는 것도 손흥민 선수한테는 호재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초팔이 물론 더 다재다능한 선수긴 하지만은 수비만 놓고 보면 벤 존슨이 더 좋은 선수거든요. 네. 예, 그 운동 능력이 좋죠. 벤 존슨 예,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하기에는 초팔이 더 상대하기에는 쉬운 부분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요. 주마 선수가 수비력은 굉장히 좋아요. 예. 수비력은 정말 좋은데 이 선수가 수비 원툴이에요. 예. 그러니까 패스가 굉장히 안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난 빌라전에도 주마가 한 번 큰 실수를 범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면은 예. 거기서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결국에는 강한 압박 그리고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을 공략할 경우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첫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온다. 예.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웨스트햄과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2편, 3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선수의 커리어 풀 스토리 그리고 라이스 선수가 원래 아일랜드 대표였다가 잉글랜드 대표로 넘어갔던 개인적인 사연 3편까지 정주행 부탁드립니다.